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디마켓 권다영입니다. 제가 오늘 분장실을 다 뒤져서 붉은색 원피스를 찾아내서 입었습니다. 제 마음만큼은 좀 붉다는 걸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서 열심히 찾아서 입어봤는데 시장은 쉽지가 않습니다. 9월장, 10월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의견이 많이 나와 있어서 참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실제로 지수도 계속해서 흘러내립니다. 특히나 장중에 낙폭을 키우는 것이 참 아쉽게 느껴지죠. 미국에서 경기 침체 공포가 계속해서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래 공포가 진짜 시작이 된다면 사실 주식시장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겠죠.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하면서 불만제로디마켓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달러 인덱스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기 공포 이야기가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저점을 계속 낮춰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100.87까지 지금 내려와 있죠.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니까 당연히 엔달러도 따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3거래일 만에 4엔가량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도 142엔대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142엔에서 하락을 보이면서 일본 시장 같은 경우도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낙폭을 줄여내지 못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니케이 지수 함께 살펴보시면 오늘까지도 또 빠집니다. 0.6%대 약세로 37,000엔대를 계속 내주고 올라오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6,422엔대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도 빠집니다. 꽤나 낙폭을 좀 키워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양자라든지 차세대 반도체에 대해서 수출을 통제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정조준한 것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지금 중국 시장에서 반도체 위주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상해종합지수가 0.7%대 심천지수도 1% 넘는 낙폭을 그려내면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좀 눌려있는 금요일입니다. 여기에 공포지수라고 할 수 있는 S&P 500 빅스 선물 지수 같은 경우도 다시금 오름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2%대 상승을 보이면서 19.2 지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눌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선물 시장도 뭐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지금 나스닥을 중심으로 미국 선물 시장이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0.6%대 약세, S&P 500이 0.2%,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보합권입니다만 어쨌든 하락 권역에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양대지수 금요일장 참 아쉽습니다. 낙폭을 그려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국내 시장 마감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2% 넘는 낙폭을 그려냈고요. 2,544포인트, 706포인트로 겨우 700선 좀 턱걸이를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주일간의 흐름도 함께 살펴볼까요? 이번 주에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2조 원 가까이 좀 매도를 했고요. 이번 주 일주일 동안만 5%의 낙폭을 그려낸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함께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투심이 눌려 있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3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IT, 전기전자, 대형주 위주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를 했고요. 2,650억 원대 매도, 코스닥에서는 800억 원대 매도, 기관은 오늘 코스닥에서 또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선물 시장에서 소폭 매수를 해줬습니다만 시장을 지지해내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보니까 낙폭이 좀 줄줄줄줄 시장이 흘러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누적 수급도 함께 살펴볼까요? 이번 주 시장에서 외국인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다 매도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은 2조 6천억 원을 팔았는데 지금 4일 동안만 판 금액이 꽤 되기 때문에 낙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IT를 중심으로 팔았기 때문에 지수도 역시나 계속해서 낙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IT 투톱은 오늘도 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좀 올라주나 하는 그 움직임도 보여지지가 않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현재 68,900원에서 마감 지었고 SK하이닉스는 오늘도 1.8%대 약세, 2차 전지도 오늘 빠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3%, 현대차도 약세를 그렸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바이오주들은 그나마 좀 빨간불을 몇몇 종목들이 켜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 좀 볼까요?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연구 성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라는 뉴스와 함께 급등세가 보여졌고요. 오늘 장 후반부로 갈수록 그 상승
상승폭을 키우면서 8.7%대 강세로 31만 5,500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미약품이 올라주면서 다른 바이오주들도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고요. 뭐 이중항체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5%,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BL바이오까지 3%에서 4%대 시세를 냈고요. 이렇게 시총 위에 단에 있는 종목들이 그나마 바이오주 중에서는 좀 시세를 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용기기 좀 볼까요? 파마리서치에서 유럽 펀드 쪽에서 투자를 받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가장 큰 시세를 내줬습니다. 상승폭을 조금 줄여냈네요. 18만 6,600원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클래시스도 요즘 시총 상위단에서 그나마 좀 덜 밀리는 종목 중에 하나죠. 오늘도 3.8%대 강세, 하이로닉, 휴젤까지 함께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나마 좀 상승 종목 안에 들어갔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마켓뷰였습니다. 네, 마감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감딜 키워드입니다. 2차 전지대 바이오주 코스닥 왕좌의 주인은 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KM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차 전지냐 바이오주냐 사실 이게 또 금리 하락이 나오면 바이오주가 좋을 거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뭐 IT주에서 나온 수급이 지금 2차 전지로 붙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 1위 종목들이 막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바이오주가 사실은 이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꽤 많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시장 오늘 마감으로 기준으로 본다면은 1위는 다시 이제 알테오잔이 1위를 네. 차지했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BM이 고점 대비해서 한 5% 정도 오늘 시장에서 하락을 하면서 사실 알테오젠하고의 격차가 시가총액 격차가 약 5천억 원 정도로 다시 한번 늘어났다는 모습. 사실 이거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에코프로 HN의 유상증자 소식도 좀 악재로 일부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2차 전지 관련돼서는 국내에서 이제 이 화재 관련 국가에서 대책을 좀 마련하는 소식도 있었지만은 사실 잡음이 조금 더 많은 건 2차 전지 쪽이 일정 부분 우리가 잡음이 많다라고 좀 뭐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총 상위 바이오주 6개가 알테오젠, HLB, 삼천당제약, 리가켄바이오, 휴젤, 클래시스 뭐 이런 종목인데 이게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총 비중이 10%가 넘는다라고 해요. 이 바이오의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걸 코스닥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오른다 혹은 조정받는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와 제일 연관성이 큰 거 사실은 이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 조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고 사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차 전지도 지금 자금 조달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성 자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서도 부각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보면은 금리 인하가 올해 이제 일단 오늘과 같은 경우에 이제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4.4까지 나온다면은 이 B컷에 대한 이 시각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만약에 뭐 세 번의 금리 인하, 100bp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된다라고 하면 바이오주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이 대외 환경이 좀 더 마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긍정적이고 사실 이제 금리 인하가 초기
단기적으로 시행이 됐을 때는 시장에서는 사실 변동폭이 확대될 수 있는 측면이 마련이 되겠지만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수록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 유동성이 좀 더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기대감이 좀 더 크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코스닥 시장에는 사실 훈풍이 나올 가능성들도 좀 존재한다. 당장은 좀 힘들지만은 그래서 뭐 사실 장기적으로는 좀 더 긍정적인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사실 금리 인하 이번에 한 번만 하고 사실 끝날 것도 아니고 금리 인하 추세에 들어가게 되면 바이오주에는 조금 더 훈풍을 불어줄 수 있는 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가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IT에서 나온 수급이 2차 전지로 돌면서 막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뭐 전고체 같은 것들은 뉴스가 있으면 훅훅 올리는 모습들도 나타나는데 2차 전지의 지금의 흐름은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2차 전지 우리가 2차 전지 안에서도 섹터별로 굉장히 명암이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탄소 배출권의 감소폭의 목표를 늘리면서 사실 셀 업체들한테는 수급적인 면 그리고 흑자 전환에 대한 그 기간이 좀 짧아졌다는 긍정적인 뉴스 소식이 들어온 반면 사실 소재 업체들한테는 중국의 이 중국과 관련된 공급 과잉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노출이 되면서 사실 낙폭을 계속 이제 과대시키는 그러한 전저점이 최저가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사실 분명히 2차 전지 쪽에서는 명암이 좀 엇갈린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1위를 내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이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이전으로의 상장 움직임이 그죠? 네, 보였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님 사면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일단 업황 전체적으로 좀 경기 부양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배터리 산업이 계속해서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주가가 당분간 호재성 이슈는 기대하기 좀 어렵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보다는 소재 업체 중심으로서 낙폭이 좀 과대되고 있는 소식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H에는 유상증자 2천억 정도의 소식이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모회사는 에코프로가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물량을 좀 가져간다는 모습으로 좀 시장의 리스크를 좀 잠재우려고 노이즈를 잠재우려고 했지만은 주가를 계속해서 보다면은 계속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무게감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2차 전지보다는 당분간은 바이오 쪽의 중심 그리고 아까 2차 전지 쪽에서는 대형주 중심으로서의 수급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사실 1등 자리를 뭐 알테오진이냐 이거의 싸움보다는 그렇죠. 전반적인 흐름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더 얘기를 해도 돼요. 네, 맞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료가 뭐 5%대 언더까지 좀 내려갔다는 소식도 있어요. 1.5%까지. 그래서 네. 생각보다는 이런 이 독점 계약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대선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약가 인하거든요. 약가 인하를 좀 이 빅파마 업체들은 그렇게 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네. 않습니다. 마진율이 당연히 줄어들 떨어지니까. 것이고요. 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테오젠의 CS 제형을 이용해서 이런 만기를 좀 더 늘리겠다는 전략을 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30만 원이 좀 깨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매수 유입이 좀 들어올 가능성들이 있다. 지금 시가총액이 한 16조 정도인데 네.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박스권의 흐름 이게 왜냐하면 과거에 상반기 HLB하고 알테오젠이 그래도 시장을 좀 우리가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뭔가 뭐 불꽃을 조금 태울 수 있는 재료로서 좀 이끌었다면 지금은 온기가 전체적으로 퍼져서 알테오젠의 수급이 조금 부족하지만 뭐 앞으로 하반기 이후에 좀 들어온다면은 그러한 풍풍이 알테오젠에 다시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열어놓자는데 사실 부담감은 있습니다. 30만 원대라는 개인 네. 투자자들이 그렇죠. 바이오로직스 90만 원에 살래? 알테오젠 30만 원에 살래? 그러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많았던 알테오젠의 부담감은 당연히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네. 그래도 저는 알테오젠의 시선을 좀 놓치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이 CS형, SC형으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30만 원이 안 깨지는 게 아닌가라는 네, 사실 생각도 맞습니다. 들어요. 워낙 또 많은 분들의 관심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알테오젠 이야기도 들어봤고 그렇다면
이 이외 알테오젠 이외의 바이오주 중에서는 어떤 섹터를 좀 보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렉나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FDA에서 신약 뭔가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봐야 하나? 아니면 CDMO 쪽을 봐야 하나?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이라서요. 예, 지금 보면은 이제 뭐 HLB가 딱 보니까 우리가 네. 지금 오늘 기준으로 3위 기록을 했는데 네. HLB가 이번에 세계 폐암학회에서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이번 주 주말에 세계 폐암학회 다음 주에 이제 유럽 종량학회 발표도 있는데 거기 관련주들의 흐름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어떠한 흐름으로 결과가 나오고 그것이 세계 시장에서도 입증이 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이번에 9월 중으로 HLB에서도 이제 우리가 서류 보완을 이제 제조공정 중국과 협의를 통해서 이제 재도전을 하는데 9월에 이제 재신청을 하면은 6개월 기간이 걸리니까 내년 3월까지 이제 결과 발표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도 이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루닛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핵심 동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랭커님 말씀드렸듯이 CDMO가 이제 우리가 생물보안법에 대한 그 캐파가 중국이 한 80%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 부분 국내 이 레퍼런스가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에티팜이 일정 부분을 좀 갖고 오지 않겠느냐. 뭐 그런 물량을 좀 갖고 온다면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CDMO 시장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시장 이렇게 뭐 양대산맥이 있습니다만 신약 개발 시장은 저희가 좀 뭐 아까 중요하게 여겼던 게 사실 이것이 이 임상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시도 면에서 사실 재반 비용이 많이 들지만 성공만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잭팟이죠. 대박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또 고급스러운 용어로 잭팟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HK 이노엔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사실 FDA 승인이 이제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계속 섞어서 그래서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지금 흑자를 기록한 유일한 또 몇몇 안 되는 종목군들 중에 우리가 한번 손꼽아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CDMO도 유망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 제약바이오에서 한 방에 잭팟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신약이 되냐 안 되냐이다 그렇죠. 보니까 HK 이노엔 같이 좀 승인을 기다리고 있거나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뭐 뉴스를 공개할 예정이거나 지금 여러 가지 학회들이 지금 9월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CDMO 안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장 괜찮게 보세요? 지금 시장의 변동성 하에서는 사실 다른 대안을 드리기가 좀 죄송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주잔고라든가 2조 이상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고 레퍼런스도 풍부하고 그래서 빅파마들의 이 위탁 생산 관심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이 좀 안전하다 싶은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바이넥스는 뭐 2차적인 전략으로서 SP만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좀 낙폭이 있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저점에서 우리가 목표 주가는 115만 원까지는 나오지만 그 정도까지는 뭐 우리가 기대하지 않더라도 뭐 편안하게 10%대를 노리기에는 사실 이렇게 바이오로직스 같이 시가총액이 뭐 5위 안에 드는 우리 종목들이 뭐 안전하게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또 바이오 주 중에서도 실적지키는 종목에 대한 또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총이 워낙 커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바이오주가 조금 더 2차 전지보다는 상승 여력이 더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을까요? 네, 이게 뭐 질문지를 제가 봤는데 왕자의 주인공을 그러니까요. 뽑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렵죠 왕자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해봤는데 올해까지는 저는 바이오에 한 표를 주지만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쉬었어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셀 업체의 고점은 22년도가 고점이었고 소재 업종의 고점은 23년도가 고점이었거든요. 우리가 순환 사이클 과정으로 봤을 때 바이오 업종의 사이클이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좀 길게 상승 랠리를 좀 펼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뭐 많이 쉬었다라고 보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재료들이 굉장히 좀 풍부하다. 올해 내년까지도. 그래서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정도에는 2차 전지가 다시 올 거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저는 바이오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소식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앨런 머스크가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냐 해서 영생을 노리고 있는, 그래서 인간의 뇌를 로봇에 다운로드하는 기술이 조만간 개발이 될 것이다. 그래서 2차 전지의 끝은 뭐냐면 무선 충전이에요. 사실 끝이 좀 만약에 뭐 우리가 10년 안에 이게 성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저는 2차 전지는 지금 휴대폰도 무선 충전에 대해서도 지금 뭐 거리가 좀 있지만, 근데 2차 전지도 사실 전고체를 넘어선다면은 무선 충전에 이게 끝이 보이는 산업하고 바이오는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쵸.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는 이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다면 선택은 바이오다. 네, 장기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왕좌의 주인공을 뽑아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네. 어떤 종목을 바이오 내에서도 봐야 하는지, 그 종목 선정의 기준과 그리고 어떤 종목을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지 둘 다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바이오는 옥석의 가림에 있어서 석이 많습니다. 네. 근데 옥을 가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무 건전성, 뭐 재무제표 이걸 다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수익을 이제 벌어들이냐 안 벌어들이냐에 따라서 알테오젠도 벌어들이는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기간이.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은 신약 개발에서 라이센스를 받는 게 현금성 자산으로 놓고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신약 개발 업체들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이제 재무제표에 흡수하는 그런 뭐 편법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은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나서는 실적 베이스로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HK 이노엔, 뭐 대웅제약 이렇게 몇몇 가지 있지만 2차 전지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셀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별적으로 보고, 추후에 이런 잡음이 노이즈가 없을 때는 부품, 그다음에 셀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타이밍을 가져가는, 오히려 저는 다 같이 상승을 하는 것보다 순차적으로 상승하는 거 오히려 매매하기는, 수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좋은 이 사이클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략줄 얘기해야 되죠. 해주세요. 네, 공략구는 에이프릴 바이오를 갖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들어보셨을 종목이고, 최근에 뭐 추천주로서의 부각도 많이 되지만 영업이익 2분기에 182억, 상장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이것도 이제 아토피 피부염 후보물질, 그러니까 에이프릴의 앞에 자를 따서 APB, 뭐 R3, 이게 이제 뭐 말하자면 적응증에 관련된 이제 기술 이전 계약금을 이번에 받았는데, 이 미국의 제약사죠 에보문에게 이제 6,570억 규모로 기술 수출을 지난해 6월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일스톤으로 받기 때문에 지금 점차 계속해서 이제 마일스톤 요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인데 이 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스위스의 덴마크라든가 스위스의 제약사와 지금 우울증 치료제 신약 개발에 지금 돌입했다는 소식. 이게 40조 시장인데, 이것도 이제 FDA 관련돼서도 내년 정도에 신청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에이프리바이오 흑자 전환을 2분기에 성공한 종목으로서 재무에 대한 흐름도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나왔고요. 목표 주가는 25,000원 정도를 한번 보셔서 정보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 손절가 18,000원, 좀 타이트하게 손절가는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찍히는 바이오인데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종목을 자세하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면서 에이프릴 바이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M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급등락 종목 정리하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마감딜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시장 힘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주말을 앞두고 어떤 종목들이 상승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 살펴보면요. 파마리서치 올라왔습니다. 글로벌 사모펀드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특히나 사모펀드의 글로벌 네트워크, 또 시장 경험을 활용해서 해외 진출한다라는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승 탄력 이어갔습니다. 장중에 11%대 급등을 했었고요. 다만 윗골이 조금 달리면서 4.8%대 강세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DB금융투자 올라왔습니다. 밸류업 계획들 공시하면서 영향 받아갔습니다. 전일 기업가치 재고 계획이나 배당 같은 이런 부분들을 좀 공시를 했는데요. 중소형 증권사로는 처음으로 밸류업 계획들 공시를 했기 때문에 영향 받아갔고요. 좀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자기 자본이익률 같은 경우는 27년 말까지
10% 이상으로 올리고 또 배당 같은 경우도 5% 이상의 수익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영향 받아가면서 오늘 21%대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퓨런티어 올라왔습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6% 넘는 폭등 흐름을 좀 이어갔었습니다. 내년에 유럽과 또 중국에서 이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출시한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기대감이 유입이 됐던 건데요. 오늘 국내 역시나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오후장 들어서 입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퓨런티어 가장 강하게 움직였고요. 23%대 강세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KC 그린홀딩스 올라왔습니다. 오늘 KC 그린홀딩스, KC 코트렐 워크아웃 개시한다라는 소식들이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었는데요. 전일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통해서 워크아웃 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시장에서는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상한가 도달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파라텍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오늘 발표를 했죠.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앞으로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서 진압 장비 확대 보급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기존에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도 10월로 앞당겨서 시행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소식에 파라텍 소방 관련 제품들 생산한다라는 점들 부각받으면서 매수세 강하게 유입이 됐고요. 상한가 도달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 ICTK 올라왔습니다. 전일장 양자 기술주들의 급등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 광자 큐피트 측 개발했다라는 소식들에 매수세 강하게 유입이 됐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대부분 조정받는 흐름이었고요. PPR 같은 경우는 오후장 들어서 양전했던 모습 확인이 됐었습니다. 오늘 ICTK 같은 경우 6% 넘게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센즈랩 올라왔습니다. 딥페이크 테마 역시나 오늘 좀 조정받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앞서 센즈랩 같은 경우 딥페이크 탐지할 수 있는 서비스 출시한다라는 소식에 강하게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8%대 넘게 밀렸고요. 그 밖에 한싹, CU박스, 모니터랩 같은 종목들도 일제 조정받는 흐름 이어졌습니다. 3위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인벤티지랩 올라왔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좀 부진한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간밤 흐름을 좀 살펴보면 일라이릴리가 3.5% 넘게 밀렸고요. 또 아스트라제네카 역시나 3% 넘게 밀리면서 제약주들 좀 조정받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오늘 국내장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약세 흐름 이어갔고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 11% 넘게 밀리면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한농화성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전고체 배터리 정부 측에서 로드맵 발표한다라는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기대감이 계속 유입이 됐던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조정받는 모습들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농화성 같은 경우 가장 많이 밀렸던 모습 확인이 됐었고요. 그 밖에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레몬 등도 역시나 주가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SBB테크 올라왔습니다. 전일장 하락했던 종목에서도 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계속해서 누적된 이 손실들이 증가를 하면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눌렀던 모습입니다. SBB테크 15% 넘게 밀렸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 110억 원대 순손실 발목을 잡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장외 시간에서도 불만제로 디마켓과 함께 다음 주 전략들 챙겨가시죠. 앵커의 산책입니다. 오늘은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수혜를 받는 곳 바로 성장주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장주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투자를 할 때 남의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장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섹터는 바이오 헬스케어,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 IT테크, 건설, 증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동차도 성장주로 분류가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왜 금리 인하 수혜 섹터냐면 리스 비용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능력이 올라가서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릴 수 있다라는 해석인 거고요. 건설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증권주들도 금융시장 내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수혜주로 꼽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많이 꼽히는 건 바이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 정도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2차 전지와 신재생에너지 쪽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쪽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 다올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2차 전지가 오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전기차 판매 회복이 얼만큼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월별로 전기차 판매량 데이터가 좀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정도가 돼야 유의미한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나증권에서도 아직은 결정적인 저점이 아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바닥을 딛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2차 전지의 수출액 추이를 보시면 사실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에 실적 추정치 하회도 겪고 나서야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바닥을 딛고 확인한 건 아니다라는 분석이었고요. 반면에 좀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래도 좀 괜찮은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테슬라를 제외한다고 한다면 미국 전기차 판매가 그렇게 부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상반기에 원가 하락으로 하반기에는 판매가 증대될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유럽 내 국내 배터리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을 좀 포착을 해야 한다라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사용량이 지금 배터리 사용량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또 ESS에 대해서도 26년부터 미국에서 관세를 인상하게 된다면 미국 내 중국산 전력기기 사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탑픽으로는 삼성 SDI와 LG화학 또 관심 종목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쪽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부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3년간 전력 수요 증가가 연평균 3.4%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전기를 많이 쓰게 되죠. 이로 인해서 전력 수요 자체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고요. 또 전기차용 전력 수요도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전기차랑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전기가 왜 친환경 에너지랑 이어지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데이터 센터 수요자들은 리100을 기본으로 하는 빅테크들입니다. 이 리100이라는 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신재생 에너지로 100% 사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탄소 저감에 대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니즈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용 재생에너지 비중을 보시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글로벌 태양광 발전소 수요가 보니까 76% 증가했고요. 풍력 터빈 3사의 합산 수주도 보시면 업사이클 피크 수준까지 좀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풍력 수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겠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별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보고 있었을지 정리해 보면요. 유진에서는 CS윈드와 SK 오션플랜트, 또 미래에셋에서는 CS윈드, 하나솔루션이었는데요. 일단 CS윈드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결국에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단가 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도 역시나 해상풍력에 대한 이야기로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중국 태양광 규제라든지 미국 내 웨이퍼 셀 공장 상업 가동이 시작됐다. 업황 자체가 좀 나아질 수 있겠다라면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성장주와 관련된 이야기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타임어택입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기운이 없는 일주일이었는데 인사에도 말도 아무 하면 말도 안 하지 돼요. 마세요. 지금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런 더티한 시장 보고 있다 보니까 그냥 아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오늘 말도 필요 없는 시장입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한마디로 맞습니다.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시간의 거래에서도 뭐 그렇게 막 눈에 엄청나게 띄는 흐름이 많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워낙 지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하이로닉 눈에 띄네요. 하이로닉. 그러네요. 네. 하이론이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아까 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세를 못 냈는데. 네, 방금 여기서 보다 보니까 공시가 다 나왔네요. 그러네요. 네, 400억 정도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대상이 일반 주주 배정이 아닙니다. 어. 그러면 누가 돈을 대줬나라고 봤더니 동화약품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그런 거 있죠? 네. 제약사가 이쪽에 연계를 해서 이 회사 잘하는 게 그거죠. 더 듀오블로, 더블로라고 하는 그 이렇게 문대기 얼굴에 문대는 거. 미용기기 쪽에 강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쪽에서 자금을 냈다. 그러면 또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런 쪽에서 강하게 지금 상한가까지 들어갔다라는 부분들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월요일날 강하게 시작하겠죠. 그렇죠. 이런 쪽에서 나왔었을 때는 혹시 이게 좀 계속 갈 이슈냐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금 보관과 또 제약 같은 또 계열이다 보니까 네. 같은 어느 정도 바라보고 있는 좀, 상황이다 네. 보니까 성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한쪽에서 보게 되면 월요일 날도 갭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눈여겨보고 트레이딩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 쪽에서 아마 좋은 뉴스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한가에 이렇게 빠르게 들어갔나 봐요. 제가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만 해도 이렇게 오르진 않았었는데 네. 제3자 유증을 하면서 지금 천천히 하십시오. 유상증자 배정. 네, 유상증자 배정을 그렇습니다. 하면서 예. 지금 시간을 많이 힘드셨군요 이번 주에. 네, 많이 힘듭니다. 지금도 예. 힘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들어가면서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사실 저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사실 좋을지 굉장히 감이 안 오거든요. 뭐 한컴 라이프 케어 같은 것들도 뭐 거래량이 쏠리기는 하는데 빠지고 있고 그 외에 뭐 SOS랩 같은 종목들도 움직이고는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가 지금 거래량 12위네요. 이 삼성전자가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이 몰릴 일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오늘 지금 거래량 가장 많은 쪽이 어떤 종목인지 아세요? 지금 거래량 아마 거기에 저 ETF랑 같이 보시게 되면 네. 인버스입니다. 아, 인버스, 곧버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지친 거예요. 그렇죠. 지쳐가지고 혹시나 고용지표 모르겠고 괜히 시장 분위기 이러다 보니까 월요일날 또 빠지면 어떻게 그냥 이거라도 사놔야지 이런 쪽으로 좀 몰리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이 시장의 성격을 말해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래요 그럼 나도 라고 하기보다는 네. 좀 이제 이성은 찾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고용지표 나오는 게 지금 예상치로는 그래도 좀 선전할 걸로 지난달보다는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못 믿겠어요 이제. 이제 못 믿죠.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또 살짝 좋게 나왔는데 시장 해석들이 뭐 세부적인 거 보다 보니까 아이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막 또 밀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건 나오고 변화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시계 제로. 네, 그래서 콜라 제로도 있다시피 시계 제로. 그쪽에서 그냥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주말을 남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거기다가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인버스를 샀다가 혹시나 그게 또 꼬이면 또 어떡합니까? 그쵸.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적정 현금 두고 그다음에 시장을 보고 이제 차라리 많이 빌리면 더 좀 사보겠다. 하고 하는 대응이 낫지 않나 싶은데 언제 그만 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될 숙제죠. 그렇죠. 항상 그게 숙제죠. 사실 우리가 뭐 더 빠지면 사야지 하다가 못 사는 경우도 있고 지금이 빠졌으니까 사도 되겠지 하고 사니까 여기가 아니었네 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현금을 들고 좀 대응을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꼭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네. 이 이외에 현재 뭐 코스닥 시장에서 하이론이 계속해서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대봉 LS가 2%대 강세를. 요거 한번 보시죠. 드림 어떤 거요? 시큐리티. 드림 시큐리티요. 드림이 네. 아니고요. 드림. 드림 예, Dreams come true. 네, 이 드림. 네. 네. 드림을 안전장치를 걸어낸 시큐리티. 예.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 요즘에 또 주가가 그렇게 강하진 않는데 시간에서 지금 또 살짝 올라가긴 하면서 4% 정도 올랐다가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한 2%대. 그래도 좀 분위기가 계속 또 그래도 매수세가 좀 모이는 분위기라고 네.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보안 관련된 쪽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다 보니까 네. 여기서 지금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마 종가가 어떻게 끝났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의 패턴들이 정고점을 향해서 조금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흐름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그래도 또 요즘 또 항상 한 축에서 강했던 섹터가 있었죠. 또 지금 얘기 나왔었던 또 딥페이크 관련된 쪽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쪽에 한 축으로서도 살짝 움직이지 않나 하는 쪽들은 볼 수가 있는데 네. 막판에 또 매수세가 쫙 몰리다 보니까 기대감은 좀 있다는 쪽에서 오늘 종가가 어디서 끝나는지 보고 마이너스만 아니다. 그러면 오늘 날도 한번 시세 연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 보안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빛 레이저 볼게요. 이것도 진짜 시간외에서 정말 눈에 많이 띄는 종목이거든요. 이 전기차 관련해서 오늘도 뭐 뉴스 있었죠. 뭐 화재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로 뭐 대안을 찾겠다라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시간외에서 빠지고 있거든요. 네, 시간에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저도 빠졌죠. 예, 오늘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바로 밀려버렸네요. 네. 네, 기대감은 지난 어제 시간에서 어제 이 시간대 또 좋게 네. 또 이제 얘기가 나왔었을 종목이고, 근데 오늘 왜냐하면 정부에서 전기차 안전대책 관련된 쪽에서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올랐습니다. 네. 근데 막상 보니까 우리랑 그렇게 큰 뭐 연관이 없네 뭐 이런 쪽에서 그냥 주가 쭉 밀려버리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한빛으로 샜네요. 그래서 한빛 레이저. 예, 그래서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아마 이게 관련돼서 좀 시세는 좀 꺾이는 기조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쪽 관련돼서 쪽에서 좀 민테크나 이런 종목들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은 과거 최근까지 좀 강했지만은 이번 대책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일단락이 되는 모습이죠. 그렇게 되면은 시세를 같이 또 모여갈 뭐가 좀 없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이거보단 또 이게 흔들리고 파라텍이라고 하는 그 회사, 그러니까 즉 소방 설비 관련된 회사. 그래서 소방 설비 소화기 이런 거 잘 파는 회사입니다. 파라텍. 그래서 이런 쪽에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더 강했던 모습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전되는 모습들은 있어도 이런 종목들은 좀 이제 좀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테마가 워낙 많이 돌았고 이제는 좀 꺾여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간의 거래 쭉 살펴봤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먼저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금리 인하 폼 미쳤다. 최대 수혜주는 성장주라고 잡아봤습니다. 관련해서 모아렉 컴퍼니의 김민성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명절이 끝나고 나면 네. 바로 이제 FOMC가 열리고 모두가
금리를 내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뀔 거고 그를 대비해서 우리는 또 시장을 다시 한번 훑어봐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성장주의 시간이 이제는 왔다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방어주를 사야 되냐, 성장주를 사야 되냐 이렇게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불확실성 요소들이 하나둘씩 해소를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성장주가 지금 주가 경기 방어주만큼 많이 억눌려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증시 자체적으로 이제 PBR 같은 경우에는 0.8배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증시 전반적으로도 좀 저평가를 받고 있어서 성장주에 대한 좀 성장 동력이 좀 강하게 만들어지고 기대 수익률 측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성장주를 좀 주목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성장주를 우리가 지금은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말 그대로 기대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저는 좀 꽂히는데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의 수급 쏠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내에서도 다양한 섹터들, 그 안에서도 종목들 잘 골라보는 시간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장주 내에서 어떤 섹터 먼저 보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 소프트웨어 쪽을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네. 이제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굉장히 좀 다양한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보안이랑 클라우드 쪽으로 좀 주목을 하자라고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시대가 이제는 뭐 AI에 대한 모멘텀이 뭐 과도기다, 임계점이 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지만 우리가 사실상 이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온디바이스에 대한 세상이 어차피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이제 가전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좀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만 보시더라도 삼성이 이제 갤럭시 S24를 통해서 AI 폰이 먼저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애플도 AI를 기능을 탑재를 하면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맞물리면서 화웨이도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좀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전제품도 AI가 좀 지속적으로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가전제품에서도 이제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탑재를 하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R&D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온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전망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경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점유율을 확보를 하느냐, 약간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공생이 좀 가능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아니라 이제 기업과 기업 간에 대한 기술력을 좀 합쳐서 부족한 점을 채우고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제 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보다는 공생에 대한 산업이 성장을 할 때는 더 많은 캐파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 그동안에는 좀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이 너무 강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좀 많이 위축이 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물려서 결국에는 클라우드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탑재가 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기대 실적이 또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하드웨어보다 비교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이제 산업에 대한 특성상 온디바이스 그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는 그런 모든 제품 같은 것들을 다 하드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핸드폰도 있고요. 이제 가전제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TV라든지 냉장고도 하드웨어가 될 수가 있고 심지어 이제는 자동차에도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이제 하드웨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하드웨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생산력에 대한 캐파에서 중요도가 많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좀 개발을 한번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인 투자가 없이 계속해서 뭐 인터넷만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서 오히려 좀 하드웨어에 대한 산업보다는 수익성이 좀 더 높은 산업이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 점을 보시게 되면은 인프라가 좀 잘 갖춰진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는 소프트웨어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익성을 바라봤을 때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AI 기본법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딥페이크랑 딥보이스 관련돼서 이슈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좀 흐지부지 됐었던 AI 기본법이 다시 한번 화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AI 기본법에 대한 발의에 대한 속도가 좀 더 가속화가 될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전담팀을 만들어서 딥페이크 전담팀이 형성이 되는 거기에 대한 위원장이 안철수 의원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이 지금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얘기를 했던 것도 AI 기본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이슈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AI에 대한 기본법 이제 좀 가속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좀 흐지부지 됐었던 AI 기본법에 대한 모멘텀을 못 받았던 소프트웨어랑 보안 쪽으로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 이후에 좀 시장에 대한 수급 자체가 좀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산업에 대한 배경 자체가 살아나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좀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성장주 내에서 첫 번째로 꼽아주신 게 소프트웨어 쪽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제 아이폰이라든지 뭐 새로운 갤럭시에서도 온 디바이스가 시대가 열리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숫자를 찍을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섹터로는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성장주 하면 사실 올해는 화장품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장품 산업이 워낙 성장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앞서서도 이제 성장을 잘했던 기업들이 그동안 좀 증시가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소폭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장품 ETF만 보게 되면은 이제 순 자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여기 2천억 순 자산이 2천억이 넘어가는 이제 ETF 상품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그만큼 화장품에 대한 좀 투자 가치가 계속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장이 어려울 때는 결국에는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 약간 이런 모멘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ETF 쪽으로 좀 더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ETF에 대한 자금들이 몰리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한테 나눠서 자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기업에 대한 주가 수익률에서도 다시 한번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실적에 대한 모멘텀 변함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워렌 버핏이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화장품에 대한 모멘텀은 단발적인 테마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 이제 자금들도 많이 화장품 쪽으로 쏠리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방에 대한 좀 패닉셀은 좀 크게 나타나지 않고 버텨주는 매물들이 많아서 좀 하방에는 좀 강하고 상승에는 좀 더 민감하게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한 다음에 미국에 대한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좀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앞서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 정책에 대한 이제 변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은 갑작스럽게 어떠한 리스크가 나타나서 성장을 못하는 거 아닌가? 뭐 한한여행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산업들이 많이 그래서 못 올라갔었던 모습이 나타나는데 중국을 탈피하고 나서 미국에 대한 점유율을 확대하다 보니까 중국 없이도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확신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뭐 테마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좀 관심을 두고 우상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상승 추이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산업이다.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동아시아라든지 아시아, 일본 쪽으로도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게 이제 화장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이제 미국 시장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에 대한 점유율이 빠르게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화장품은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가질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대감을 더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좀 부채라든지 이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덜 진행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R&D라든지 생산을 할 때 좀 부담이 덜하고 수익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어서 그 점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화장품 산업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모멘텀이 사실 사라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지금 생겨 있는 상황입니다. 또 화장품주 내에서 종목을 선정할 때 사실 요즘에 인디 브랜드 이런 것들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디 브랜드들을 잘 만들어 줄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아니면 아예 아모레퍼시픽처럼 대형주들이 있는데 화장품주는 어느 쪽으로 좀 비중을 실으면 더 좋을까요? 제가 전 방송 때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아모레퍼시픽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제 체질 개선이 잘 되면서 중국항 매출이 떨어지는 게 어닝 쇼크가 나타나고 좀 주가가 조정이 나타났었는데 그때가 오히려 우리는 길게 봤을 때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기초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보셔도 좋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중국향에 대한 매출을 벗어나고 미국향 매출에 대한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을 좀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좀 안정적으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이제 이미 악재가 좀 반영이 돼서 좀 하락이 나타나고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실적 추이가 이제 중국을 탈피하고 미국에 대한 모멘텀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하면은 그래도 지금 같은 구간에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좀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많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화장품을 많이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버들도 보면 요즘에는 이 제품 어디서 만들었어요 하면서 브랜드가 아니라 뒤에 ODM, OEM 업체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형주 브랜드를 달고 있는 것보다 그런 쪽의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을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한 가지만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서 너무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투자를 할 때는 손익비 자리를 좀 많이 본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매수했을 때 하방이 더 열려 있느냐, 상방이 더 열려 있느냐 여기에 대한 자리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도 굉장히 훌륭하고 이제 나쁘지 않지만 일단은 다른 기업들은 이제 계속해서 상방을 유지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밀린다라고 하면 힘없이 많이 빠질 수 있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은 오히려 우리가 좀 반대적인 시선, 역발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더 빠지지 않고 오히려 시장이 회복이 될 때 우리가 기대 수익률도 높일 수 있고 리스크도 덜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아모레퍼시픽을 좀 선택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길게 보시는 거겠죠? 당연히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급등락이 네. 막 큰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여유 있게 좀 길게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장주 sek터 내에서 하나 좀 더 보고 싶은데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2차 전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자율주행 모멘텀들이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잘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슈가 하나가 있는 게 원격 자율주행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전에도 여기서 이제 이 시간대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전기차에 대한 캐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붙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없는 레벨 4를 이제 상용화를 하기 앞서서 원격 자율주행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감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좀 결과적으로 잘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좀 주춤했었던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에 대한 차량 판매량이 다시 한번 더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하고 좀 주가 측면에서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5단계지만 이제 운전자가 없는 레벨 4만 이제 상용화가 된다 하더라도 좀 혁신적으로 많은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악재에서 악재가 또 계속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시장 반응은 조금 상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악재만 나온다라고 하면 어디가 바닥일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떨어지던 시장이 이제 기업이 이제는 악재
했는데 이제 캐진 현상에서 배터리 화재까지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큰 악재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바닥주에 대한 수급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오히려 좀 수급이 들어오고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커다란 상승을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일단은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나오는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바닥권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그동안의 주가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많은 하락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빅테크계의 세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이 뜬 종목들을 팔기 시작을 하고 그동안 바닥에 있었던 2차 전지들을 모아간 전략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바닥에 있는 2차 전지도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바닥권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이 또 호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수혜가 기대되는 소프트웨어, 화장품, 2차 전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탑픽 종목 가장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걸까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한글과 컴퓨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디페이스 관련된 이슈에서도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한글과 컴퓨터가 투자한 기업 중에 이제 페이스픽 2대 주주로 이제 생체 인식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테마성으로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삼성 SDS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AI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좀 모멘텀도 좀 강하게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좀 국내에만 국한이 되어 있다라는 게 좀 저평가에 대한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글로벌 시장을 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개선도 빠르게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지금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점토하지 않더라도 벌써부터 올해 꾸준한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3분기는 최대 실적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구간은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서 우리는 이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장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아레 컴퍼니의 김민성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바구니 일정입니다. 내일 주말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어떤 일정들 주목해보면 좋을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열어보면요. 네, 내일이죠. 세계 페어마켓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한양행 HLB가 참가를 한다라는 소식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시장은 유한양행의 임상 결과에 좀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FDA 승인을 받았던 이 병용요법 렉나자 단독요법에 대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시장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이 타그리스와 비교할 수 있는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기 때문에 타그리스 시장을 좀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 최근에 조금 조정받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소식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죠. 애플이 아이폰 16 시리즈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는 9일이 될 거고요. 또 국내 시간으로는 10일 새벽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애플의 AI 첫 폰이기 때문에 시선이 많이 쏠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시장에서 좀 기대했던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10월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소 아쉽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내 아이폰 부품주들 체크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들 대거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앞서 7월 데이터를 조금 살펴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0.5% 상승을 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 0.8%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CPI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기 계속 둔화되고 있다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한 지표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게임주 일정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NC소프트가 이 미공개 신작 게임의 군주의 여정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리니지 IP를 기반으로 개발 중이고 또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장바구니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속보를 하나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네덜란드에서
ML의 심자외선 노광 장비 수출에 대해서 직접 통제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IT주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S&P 500 빅스 선물이 5% 넘게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선물이 1.1% 넘게 빠지면서 좀 시장 불안한 모습입니다. 또 오늘 밤에 이 실업률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